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이번 5강부터는 저희가 편의 기능을 활용해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한번 관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첫 강으로는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후에는 좀 더 설정하는 값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3강부터는 실습을 제가 좀 많이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버튼도 만들어보고 썸네일 카드 같은 UI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컴포넌트들을 편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토 레이아웃이란 뭘까요?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6화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네, 우선 오토 레이아웃의 대상부터 설명드리자면 피그마에서 제작한 UI에 적용이 되어요. 그래서 주체는 피그마에서 제작한 UI이고요. 이 제작한 UI가 언제, 화면 크기가 바뀔 때마다 UI의 정렬들도 바뀌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 UI 레이아웃들을 왜 조정할 필요가 없도록 어떻게 자동 조정 옵션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피그마에서 제작한 UI가 화면 크기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그 화면마다 제가 제작했던 그 UI 레이아웃들을 조정할 필요가 없도록 피그마가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으로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기능이 바로 오토 레이아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글로 쭉 알려드렸는데 좀 이렇게 6화 원칙으로 했는데 뭔가 와닿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레이아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장표를 하나 더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개체 크기이고요. 개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정렬, 방향, 그리고 절대 위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개체 크기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앞서 강의에서 24 곱하기 24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콘이 아이폰에서는 되게 예쁘게 보이는데 저희가 아이폰에만 들어가는 디자인을 만드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PC 웹이 있어서 그 디자인이 유사하게 거의 디자인 톤 앤 매너는 똑같게 PC 웹으로도 베리에이션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PC 웹으로 베리에이션을 해서 화면 사이즈를 크게 키워서 보니까 그 24 곱하기 24 아이콘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화면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사이즈를 화면 사이즈에 맞게 그 비율에 따라서 오토 레이아웃에서 개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저희가 값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이나 혹은 텍스트, 다른 개체들이 왼쪽 정렬이 되어 있다고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왼쪽 정렬을 기준으로 추가되는 정보의 값들, 텍스트들이 늘어난다 혹은 어떤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붙는다 했을 때 이 방향이 반드시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개체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디자인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오토 레이아웃에서 저희가 명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에서 정렬이나 이 방향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컨텐츠나 개체가 추가되도록 하겠다라고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면 이게 iOS 화면에서 PC 웹으로 넘어가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그리고 절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iOS 똑같이 iOS 모바일 화면에서 에러 화면을 하나 디자인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화면 정중앙에 이 페이지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고 X 표시의 어떤 그래픽을 설명을 위해서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X 그래픽은 여러분이 그 화면 정중간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PC 외부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게 꼭 화면의 정중간에 이 그래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정중앙, 화면 정중앙이라는 절대 위치도 오토 레이아웃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 어떤 비율로 우리 디자인이 베리에이션이 되든지 이 세 가지의 값은 크게 여러분이 오토로 자동으로 알아서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글만 볼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직접 제가 건드리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쉬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날로 넘기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음 강의는 꼭 연계를 해서 들어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개념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휘발되기가 되게 쉽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배우고 이해를 하셨을 때 바로 다음 강의에서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는 걸 연이어서 학습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개념 강의는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실제로 피그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들께 설정값도 자세하게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토 레이아웃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을 바탕으로 설정값들을 직접 저희가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는데 이 화면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선은 개체 크기에 대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이 개체 크기부터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차례대로 정렬 및 방향 그리고 절대 위치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빠르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감을 잡으시라고 기존에 제가 작업을 했었던 작업 파일을 한번 들고 왔는데요.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은 전부 제가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활용해서 만든 요소들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여러 가지 라벨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제가 오토 레이아웃 기능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라벨이라는 컴포넌트는 라벨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 이 두 개를 감싸고 있는 하늘색 배경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제가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라벨이라는 컴포넌트의 텍스트 길이가 늘어났을 때 여기에 있는 지금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크기가 변화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컴포넌트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이 라벨이라는 글자가 다른 텍스트로 변경이 되어서 텍스트 뒤에 있는 이 하늘색 배경과 그리고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이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의 위치가 그에 맞게 잘 이동하는 게 관건이겠죠.
자,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저희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객체를 한번 뜯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왼쪽 그리고 아이콘 오른쪽에 각각 여백이 있고 아래 위에도 여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이 여백 값도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라벨이라는 텍스트가 조금 더 긴 어떤 단어로 수정이 돼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라벨이라는 글자가 제가 강의 용이라는 이런 라벨명으로 바꿨고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강희용이라는 글자로 바꾸니까 뒤에 있는 하늘색 배경과 옆에 있는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의 크기 그리고 위치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만약에 이 경우에 제가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빠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배경이 있는 컴포넌트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강희용이라는 이제 텍스트를 쓴 다음에 배경 위에 텍스트를 정렬을 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번에는 그냥 제가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배경과 텍스트가 결합된 라벨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똑같이 강의용 라벨이라고 이렇게 한번 텍스트를 수정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라벨이라고 더 적어도 뒤에 배경이 따라오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배경을 늘려야 되면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직접 여백을 계산을 해서 하나씩 조정을 해서 제가 늘려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 번이라고 하면 굉장히 번거로워지겠죠. 그리고 또한 제가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에 여백 값도 미리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적인 부분도 다 유지를 하면서 제가 바꾸고 싶은 배경 크기만 이렇게 따로 값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한 여기도 이 아이콘 사이가 2픽셀 정도 패딩이 있었는데 글자 수를 줄여도 동일하게 이 패딩도 유지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실제 화면과 유사한 환경에서 오토 레이아웃의 예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막대기 3개 모양의 이 아이들이 모두 오토 레이아웃 아이콘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도 상하 좌우 이렇게 패딩을 설정해 놨고 이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리스트 객체를 더 늘려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멤버 추가 버튼은 이렇게 하단에 유지된 채로 자동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커맨드 CV를 하니까 멤버 추가 버튼이 위치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제가 추가하고 싶은 리스트들만 정확하게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 좌우 패딩 값이 16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객체들도 제가 다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었는데요. 글자를 당연히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라벨을 더 글자 수를 키우면 옆에 있는 누룽지 형아라는 이 텍스트들도 라벨이 길어지는 것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과 이 텍스트 사이 간격도 똑같이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텍스트 타입으로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적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중간 아래쪽에 있는 Add Auto Layout 단축키로는 Shift A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이 추가됐다는 토스트가 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사방에 10픽셀 정도 오토 레이아웃에서 자동으로 패딩을 만들어줍니다. 자,
디자인 패널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보시면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고 여기에 방향키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가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어 아래쪽에 개체를 제가 이렇게 추가를 했더니 가로 방향으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이건 바로 가로로 개체를 추가할 거냐 혹은 세로로 개체를 추가해서 배열할 거냐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선택을 하면요. 개체가 아래쪽으로 추가가 점차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체 수가 많아져도 동일한 방향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개체들 사이에 간격도 한번 조절해 볼 건데요. 방금 봤던 화살표 아이콘 아래쪽에 보시면 Vertical Gap Between Items라는 이런 입력창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숫자를 제가 바꿔보면 보시는 것처럼 개체들 간의 사이가 이렇게 균일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간격으로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간편하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은 어떤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 상하에 있는 패딩 값들을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값을 이렇게 변경하면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대칭으로 숫자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도 아래쪽과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 패딩의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사각형 꼭지점이 비어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4면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간격을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나는 면마다 좀 다르게 주고 싶다 하시면 이 아이콘을 눌러서 각각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유지한 채로 객체를 추가하거나 텍스트를 더 느려도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으로 패딩을 설정해 줬다면 이 패딩 값은 유지한 채로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이 사이즈가 변경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방을 각각 다른 숫자로 패딩을 입력을 했다면 이렇게 여기를 빠져나가면 콤마로 구분돼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똑같이 주고 싶다면 대칭적으로 똑같이 주고 싶다면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크기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번에는 정렬을 보실 텐데요. 여기에 사각형 점점점 있는 이 썸네일에 보시면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제가 눌러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앙에다가 선택을 하면 중앙 정렬,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 정렬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왼쪽 정렬로 제가 이렇게 글씨를 적었더니 왼쪽으로 정렬된 상태로 쭉쭉쭉쭉 텍스트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중앙으로 했더니 중앙에 기준점을 두고 텍스트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기준을 두고 또 추가를 했더니 이번에는 오른쪽 기준으로 텍스트가 정렬이 되어서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항목인 위치값에 대해서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값은 아래쪽에 보시면 오토 레이아웃 영역 아래쪽에 constraints라는 영역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아래, 좌우 모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바꿀 때마다 가이드선이 바뀌는 게 보이는데요. 자, 제가 예제입니다. 이 텍스트를 왼쪽으로 좀 놓고
아까처럼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왼쪽으로 만약에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아래쪽 여기에서 오른쪽을 기준에 두고 추가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기준을 두고 왼쪽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즉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에 마치 벽을 하나 막은 것처럼 해놔서 왼쪽으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상하로 추가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위쪽에 고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더라도 위에 벽처럼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반면 만약에 제가 바닥에 아래쪽에 벽처럼 기준점을 만든다면 하나를 추가해도 아래쪽에는 막혀있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양쪽 다 기준을 두고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중앙에 컨텐츠를 몰고 싶을 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런 기능이구나 감도 한번 얻어보고 그리고 디자인 패널에서 각각 오토 레이아웃 설정 값들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어렵진 않으셨나요? 오토 레이아웃 개념은 피그마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이자 또 이전 프로토타이핑 툴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기능이라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오토 레이아웃 기능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기초를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이후에 저랑 같이 실습을 하면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을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꼭 개인 피그마 계정에서 오늘 배운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복습을 하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실습 때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오토 레이아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오토 레이아웃으로 버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오토 레이아웃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의 설정 값들도 살펴보면서 이렇게 쓰는 기능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이 강력한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피그마로 이동을 했고요. 자, 우선은 텍스트 도구로 버튼에 들어갈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버튼이라는 텍스트를 적었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Shift A를 누르시면 바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토 레이아웃을 생성을 했고요. 지금 간격이 패딩 값이 양쪽 상하 다 10씩 매겨져 있는데 제가 16으로 변경을 해서 맞춰보고요. 아래 위는 12 정도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버튼 배경색도 한번 바꿔볼 텐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배경색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푸른색,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채도 대비를 위해서 글자 색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버튼 색이 훨씬 잘 보이죠? 그리고 버튼 스타일도 볼드 타입으로 텍스트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레디우스 값도 여기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8 정도로 지정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레이어명을 좀 변경을 해서요. 오토 레이아웃 가로 방향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레이어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간격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널찍하게 제가 20으로 한번 맞춰봤고요. 여기에서 제가 버튼 텍스트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배경 안에서 여러 가지 버튼 텍스트들이 가로 방향으로 쭉 나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글자와 글자만 조합된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버튼 배경까지 각각 띄워지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버튼 오토 레이아웃 걸려있는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2개를 더 생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에서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적당하게 간격을 띄운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다시 2개를 다중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정렬이 맞춰지고요. 방향도 오른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간격이 18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토 레이아웃 가로 방향 그리고 여러 개니까 여러 개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서 열어서 보시면 2개의 오토 레이아웃 버튼 레이어가 이렇게 큰 오토 레이아웃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새로운 버튼을 추가해도 이렇게 포함되어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버튼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버튼 명을 길게 바꿔보겠습니다. 몇 개만 바꿔볼게요. 하나는 확인 완료, 하나는 취소 완료. 자, 이렇게 바꿔도 버튼의 텍스트가 늘어나도 똑같은 패딩 값들이 유지가 되면서 오른쪽으로 쭉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하시면 버튼이 그 텍스트가 길어져도 혹은 또 줄어들어도 대응이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이 간격도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패널에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위치 값도 지금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바꿔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면 버튼이 왼쪽으로 쭉쭉쭉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좀 지우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왼쪽에서 기준점을 두면 이렇게 왼쪽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생성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여기에다가 몇 개의 아이콘을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예전에 4강에서 만들었던 저희가 아이콘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번 강의에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버튼을 잡고요. 저희가 만들었던 아이콘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과 텍스트가 함께 있는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색깔도 통일해서 한번 맞춰보고요. 이 간격이 좀 넓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간격도 줄이실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눌러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 버튼 오토 레이아웃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갭을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여기서 바로 또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8 정도로 줄였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아이콘과 텍스트가 결합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들어 볼 버튼은 플로팅 버튼인데요. 똑같이 우선 텍스트 툴로 이렇게 텍스트를 적어주고요. 자, 제가 메뉴라는 버튼명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똑같이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주시고, 자, 이렇게 세팅값에서 상세한 조정을 해줍니다. 지금은 초기라서 10으로 있는데 이걸 조금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딩 값을 좀 넉넉히 주고요. 그럼 넓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위드 값도 패딩 값에 비례해서 이렇게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트와 위드 값을 똑같이 맞추고 프레임에 있는 설정값 중에서 리사이징 옵션을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허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허그 상태에서는 제가 이렇게 텍스트 명을 바꾸면 가로 길이가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프라임이 이때보다 메뉴명이라고 적었을 때 길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허그는 안에 있는 콘텐츠에 따라서 길이가 가변이 되는 거고, 픽스드는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리사이징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픽스드로 하시면 텍스트를 길게 적으셔도 프레임 자체의 길이가 늘어나지 않아요. 오토 레이아웃으로 패딩 값을 걸었다고 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제가 메뉴로 이름을 수정하고 허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형태로 다시 돌아왔죠. 자, 다음으로는 버튼의 배경 컬러도 한번 바꿔볼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오렌지 계열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계열로 맞춰주시고 텍스트도 이렇게 컬러를 제가 변경해 주었습니다. 네,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 프레임에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레디우스 값을 좀 조절을 해서 네모나게 보이는 걸 이렇게 동그랗게 보일 수 있도록 한껏 레디우스 값을 조정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패딩 값들이 잘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레디우스 값을 조절을 해도 패딩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플로팅 버튼이니까 이펙트도 한번 줘볼 텐데요. 이펙트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옵션 값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피그마에서 세팅한 그림자를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각자 한번 수치를 조정을 해서 그림자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도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조금 옅게 하지만 은은하게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수정을 하기 위해서 오퍼시티도 10%대로 이렇게 낮춰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약간 은은하게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아이콘을 또 한 번 더 가지고 와서요. 자, 메뉴 옆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이콘 개체가 생겨서 지금 프레임이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이 또 길어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가로 방향으로 추가가 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바꿔서 조금 길다란 플로팅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 컬러도 동일하게 화이트로 맞춰주고요. 이 사이에 간격이 좀 넓은 것 같아서 사이에 간격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함께 플로팅 버튼을 하나 또 제작해 보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메뉴명을 좀 가변적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도 메뉴명을 바꾸고 싶다고 하신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메뉴라는 글자를 제가 메뉴명이라고 조금 더 길게 적어 볼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동그랬던 배경이 조금 넓적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프레임 옵션에서 허그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처럼 픽스드라고 설정을 고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위 텍스트 레이어의 길이가 길어져도 상위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어가 더 우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옵션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꾸셔도 오토 레이아웃에서 설정하셨던 양쪽 그리고 상하의 패딩 값들은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려서 복합적인 UI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이틀 텍스트를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에 걸맞게 조금 볼드하고 사이즈가 큰 텍스트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상세 설명에 알맞는 텍스트를 또 하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세 설명이니까 레귤러 타입이고 타이틀보다는 조금 더 작게 적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옆에 버튼으로 하나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버튼 텍스트를 적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가 여기에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줄 겁니다. 단축키로는 Shift A입니다. 자,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주었고요. 마찬가지로 버튼 오토 레이아웃 안에 패딩 값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 위 그리고 좌우의 여백값을 조정하고 버튼이니까 텍스트도 조금 더 볼드하게 그리고 배경 컬러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컬러로 쓰지 않았던 보라색 계열의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컬러로 배경색을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조금 또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레디우스 값을 디자인 패널에서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텍스트 색도 잘 보이도록 이렇게 흰색으로 저는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리스트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이 세트로 저희가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줄 텐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토 레이아웃 얼라인에서 왼쪽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기준을 두고 이 개체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레이어 2개를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오토 레이아웃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사이 간격을 12 정도로 제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절을 했고요. 홀수가 아니라 웬만하면 다 짝수로 해주시는 것이 개발의 편의성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각각 레이어명도 저희가 구분을 위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한 세트로 저희가 리스트를 여러 개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 텐데요. 다중 선택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에 66 정도의 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패딩을 좁게 12 정도로 제가 한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12 정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상세 설명이 아무래도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 설명이 길어지게 되면 하염없이 버튼이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디바이스에 이 UI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보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세 설명의 가로값, 위드 값을 좀 조절을 해줄 겁니다.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허그를 픽스로 바꿨고요. 여기 픽스 값을 제가 한 200 정도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여백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마찬가지로 패딩 값을 유지한 채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밀려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텍스트 레이어의 위드 값을 조절했기 때문에 버튼이 그만큼 오른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지금 이렇게 픽스드로 되어 있는 값을 저희가 한번 봤고, 여기에서 타이틀도 지금 허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타이틀이 또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타이틀도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픽스드로 바꾸고 200의 위드 값을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상세 설명을 이렇게 길게 작성을 한다고 해도 자동 줄바꿈이 돼서 더 이상 오른쪽으로 버튼이 밀려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길게 적어도 버튼은 높낮이만 중앙에 유지될 뿐 옆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버튼이 높낮이가 지금 중앙에 딱 고정되는 이유는 이 오른쪽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 위치 설정 때문인데요. 이렇게 제가 중간에 있던 것을 위나 혹은 중앙 그리고 아래에 위치를 시킨다면 버튼의 정렬이 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상세 설명 적었던 것들을 조금 연하게 저희가 설명이니까 색깔도 한번 바꿔보고요. 실제와 유사하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컬러를 한번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잘 지정했던 것들이 완성이 되었고요. 프레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레이어명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와 버튼 조합이니까 이렇게 구분하기 편하게 제가 임의로 한번 레이어명을 바꿔봤고 이것들을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리스트 형태로 한번 보여지게 할 텐데요. 아래로 떨어지는 리스트를 만들 거라서 이 상태에서 오토 레이아웃을 저희가 걸어주면 이렇게 패딩이 없이 딱 붙은 리스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조금 답답하니까 패딩을 제가 한 20 정도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개체가 구분이 되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리스트 개체들을 더 추가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늘어나게 되고요. 상세 설명을 저희가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버튼의 위치가 속해져 있는 텍스트 오토 레이아웃 중앙값에 잘 따라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개념으로만 배웠던 오토 레이아웃을 가지고 여러 가지 UI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만약에 오늘 어려웠다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실습할 기회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 실습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실습에 이어서 오토 레이아웃 활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실습 아이템으로는 썸네일 카드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진행하는 오토 레이아웃으로 썸네일 카드 만들기 실습을 하고 나시면 여러분이 웬만한 UI는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UI에 대한 복잡도는 올라가지만 기본 기능들은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것들로 다 활용을 하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잘하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피그마에서 저희가 썸네일 카드 UI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레임 도구를 이용을 해서 썸네일의 영역을 담당할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루형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 텐데요. 썸네일을 저는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해상도인 360에서 좌우 마진을 뺀
320 정도로 가로 사이즈를 맞춰 보았고요. 그리고 세로 사이즈도 적당히 한 240 정도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 실습 중이니까 적당한 비율로 한번 맞춰보고요. 그리고 레디우스 값도 한 8 정도 썸네일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일단 기본 색상을 먼저 정해줄게요. 그리고 이미지 삽입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이제 컨텐츠 텍스트들을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텍스트는 타이틀을 적고 그 다음에 상세 설명을 적는 똑같은 순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한 20 정도로 해서 타이틀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타이틀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저는 폰트 종류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노토산스를 검색해서 노토산스로 바꿔준 뒤에 타이틀이니까 볼드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타이틀 위치로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도 적당히 맞춰주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서요. 상세 설명 텍스트를 적어줄 자리를 정하고 이렇게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레귤러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상세 설명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가이드 텍스트도 한번 적어주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텍스트를 적었는데 카드 UI니까 조금 더 다양한 UI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다음으로는 태그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UI 하면 또 태그가 자주 보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태그 글자를 적어주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해준 다음에 디자인 패널에서 태그의 양쪽 패딩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2로 조절을 했고 필에서 태그 컬러 설정을 이렇게 해줄 텐데요. 여러분도 원하시는 색으로 배경 컬러를 한번 정해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그린 계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컬러에 맞게 텍스트 글자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는 조금 배경을 좀 어둡게 해야 잘 보일 것 같아서 컬러를 좀 더 바꿨고 저희 태그도 한번 레디우스 값을 줘볼까요? 지금 허그로 되어 있는데 우선 높이 값은 대부분 태그가 변하지 않아서 픽스로 두고 헤이트 값에 이렇게 절반인 21로 만들어서 동글동글한 태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태그를 저희가 이렇게 길이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태그하면 또 앞에 해시태그 모양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시태그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길이에 맞게 또 태그가 잘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태그의 위치는 보통 상세 설명 아래쪽 혹은 위쪽에 많이 위치를 하는데 저는 아래쪽에 한번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보통 여러 개니까 몇 개 더 복사해서 저희가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태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컨트롤 C V를 하셔서 한 3개 정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단축키 Shift A를 눌러서 태그들에게 오토 레이아웃 설정 값을 제가 주었고요. 이렇게 주면 오토 레이아웃 때문에 태그들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 가로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태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넘버링도 달아줘 봤고요. 여러분은 원하시는 태그명이 있으면 바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타이틀과 이 상세 설명 쪽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지금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텍스트 오토 레이아웃 레이어가
썸네일에 비해서 좀 짧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콘텐츠 레이어 자체도 지금 좀 짧은데요. 아무래도 상세 설명을 저희가 길게 적게 되면 이것들이 텍스트가 이렇게 삐져나가면 아무래도 좀 보기에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썸네일과 딱 떨어지도록 네, 상세 설명 을 길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자인 패널을 보시면 허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디자인 패널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 속성을 건드려서 저희가 이 썸네일과 이 콘텐츠 영역에 있는 개체들을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정 값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디자인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허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로 옵션 값을 바꾸게 되면 상세 설명 텍스트 레이어가 좀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에 이어서 타이틀도 필로 옵션 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길이가 다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상위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 역시 똑같이 옵션을 필로 바꾸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쪽도 바꿨더니 보시면 태그 영역과 너비가 또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는 콘텐츠, 이 콘텐츠 레이어의 또 옵션을 이번에는 픽스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픽스드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그리고 태그 레이어는 콘텐츠 레이어의 옵션을 따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콘텐츠 레이어의 너비를 변경하면 다시 상세 설명 레이어의 길이가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짧아졌던 레이어가 다시 길어졌고요. 레이어를 누르면 필로 맞췄기 때문에 위드 값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필 옵션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상위 레이어의 값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UI가 디바이스나 혹은 반응형 웹처럼 가변적일 때 이 옵션을 잘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태그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제 필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두 줄 태그를 만들진 않을 거라서 지금 상태처럼 휴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썸네일 카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를 잡아봤는데요. 이제는 다시 썸네일 영역으로 돌아가서 안쪽에 사진도 한번 바꿔보고 썸네일 안에 들어가는 다른 UI들도 함께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썸네일에 이렇게 지금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구분을 위해서 제가 레이어명을 변경을 하고요. 미리 이런 이미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이미지를 적당히 썸네일 위치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를 끌어다가 썸네일 프레임 안으로 넣으면 간단하게 프레임에 이미지를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콘텐츠 타이틀도 실제와 비슷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히 원하시는 콘텐츠 타이틀을 한번 생각해서 삽입을 해보세요. 저는 촬영 시점이 연말이라서 공휴일 모음으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썸네일 안에 저희가 라벨도 한번 만들어 볼까 봐요. 그래서 라벨 만드는 것도 버튼과 유사합니다. 자, 콘텐츠니까 인기 콘텐츠 라벨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위치를 적당히 자리 잡아 주시고요. 여기에서 사이즈도 좀 줄여서 하이라이트 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Add Auto Layout 선택해 주시고요. Shift A를 쓰셔도 되겠죠. 자, 패딩 값은 이번에는 크게 건드리지 않고 저는 띠처럼 이 라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라벨이라고 이렇게 레이어명도 바꿔주고
이게 지금 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픽스드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옵션 창에서 픽스드로 디자인 패널에서 옵션을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썸네일 너비와 똑같이 제가 만들었고 라벨, 배경도 필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는 컬러로 라벨 배경색을 바꿔주세요. 자, 저는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고요. 딱 맞게 장을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썸네일 안에 이미지와 지금 라벨이 잘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것들이 삽입되어 있는 프레임에 보시는 것처럼 클립 컨텐츠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다 썸네일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꼭 이렇게 UI를 만들 때는 클립 컨텐츠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실습을 슬슬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2개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패딩 값도 넉넉히 24 정도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양쪽에 24 정도 여백이 생겨서 디바이스에 약간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카드 UI들과 또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었을 때 여백을 좀 주기 위해서 30 정도 제가 아래 위 패딩도 만들었고요. 색상도 필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스트로크도 제가 이번에는 같이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한 1픽셀 정도 두께를 주고 레디우스 값도 제가 한 8 정도 줘서 살짝 라운드 가진 이런 카드 UI를 만들어 봤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펙트에서 그림자 효과도 줄 수가 있겠죠. 지금은 너무 좁고 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살짝 티가 나게끔 넓게 바꾸고 또 은은하게 이렇게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명은 썸네일 카드로 바꿔서 이 썸네일 카드 레이어를 여러 개 한번 복사를 하고 다중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오토 레이아웃 혹은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이 걸렸고 저희는 세로 스크롤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세로로 방향을 바꿔줘 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저희가 앱에서 많이 보는 세로 스크롤 카드 UI가 완성되었습니다. 레이어명을 바꿔보고 이렇게 썸네일 카드 여러 개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한다면 굉장히 긴 세로 스크롤 화면도 완성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과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실제로 UI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썸네일 카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천천히 잘 따라오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마다의 예쁜 카드 UI를 하나씩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든 오토 레이아웃 UI들을 조금 더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그럼 종료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강의 마지막 강의인 오토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컴포넌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운 오토 레이아웃의 개념과 그리고 각 개체를 오토 레이아웃화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은 몇 개의 UI를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으로 관리하기 좋은 UI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에 오토 레이아웃을 쓰게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UI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홈화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앱바, 내비게이션 바, 홈화면 메뉴 같은 것들이 오토 레이아웃으로 관리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UI들인데요. 이 UI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일정한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 종종 개체 변경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홈화면, 그리고 알림, 내 정보, 이렇게 유저들이 자주 쓰는 메뉴들이 항상 이 위치에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쓰는 메뉴들이라도 서비스의 운영 정책에 따라서 혹은 방향성에 따라서 가끔 메뉴들이 바뀔 때가 있죠. 또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가로값에 따라서 이 내비게이션 바의 개체 간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한데요.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들은 다 계산을 해서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 내비게이션 바가 유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디바이스의 간격에 맞게 다 화면을 따로 디자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UI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에 보이시는 홈화면 메뉴 같은 것들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개체만 다르게 많은 서비스들에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홈화면 메뉴가 아이콘이나 아니면 텍스트가 바뀌더라도 오토 레이아웃으로 잘 정리를 해놨다면 개체들만 변경해서 사용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보시는 것처럼 하단 내비게이션 바와 중앙에 있는 홈화면 메뉴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오토 레이아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비게이션 바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상단에 있는 도구 툴에서 저희가 프레임을 선택해 주고요. 오른쪽에 안드로이드 라지 사이즈의 스크린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처음으로는 내비게이션 메뉴에 들어갈 아이콘을 먼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도구를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24픽셀, 24픽셀로 한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아이콘을 그릴 텐데요. 처음에 그릴 아이콘은 홈화면 아이콘입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홈화면에 아이콘이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집 모양의 아이콘으로 저희가 홈화면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홈화면 아이콘으로 아이콘을 한번 제작해 주세요. 저는 렉탱글과 그리고 삼각형 툴을 사용을 해서 아이콘을 만들 텐데 이렇게 펜툴로 직접 지붕 모양을 그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아이콘을 만들 때는 동일하게 좌우 여백, 상하 여백을 최소한 2픽셀 이상은 남기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개체들이 좌우 여백, 상하 여백을 2픽셀 이상 남겼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레디우스 값도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수치를 입력하셔서 주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동글동글한 느낌을 원해서 레디우스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너를 각각 주셔도 무방하고요. 0.6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예쁜 것 같아서 1 정도로 주고 이 삼각형 지붕의 사이즈도 좀 더 귀엽게 비율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개가 만들어졌으면 불리언 그룹에서 유니온으로 합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더 하고 싶어도 레이어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확인을 해보니
제가 상하 좌우 2픽셀씩 남아있는데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숫자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소수점으로 이 떨어지는 것들을 스냅을 픽셀에 하지 않고 소수점 단위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정값을 고쳐주신 다음에 섬세하게 X축과 Y축의 위치를 보시고 정수로 끝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좌우는 소수점이 떨어지지만 상하는 2픽셀씩 정수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는 소수점으로 떨어져도 지금 현재로서는 무방하니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리실 때는 다시 이렇게 픽셀에 맞물리도록 설정값을 수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홈화면에 있는 문 모양도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문도 마찬가지로 레디우스 값이 있으면 조금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값으로 여러분들도 문 모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쪽만 레디우스 값을 줘서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사이즈로 문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유니온이랑 렉탱글을 함께 선택을 한 다음에 불리언 그룹에서 빼기를 통해서 문 모양만큼 유니온 그룹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뚫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뚫고 나니까 조금 큰 것 같아서 이것도 사이즈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아이콘 그린 것들의 렉탱글을 수치를 조금 조절하면서 원하시는 문의 모양만큼 수정해 주세요. 저는 조금 앙증맞게 더 좁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프레임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아이콘 홈이라고 제가 변경하였습니다. 자, 그럼 24픽셀, 24픽셀의 아이콘이 만들어졌고 이 아이콘에 해당하는 메뉴명을 적어줘야겠죠? 라벨을 홈이라고 적어줬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구글 머터리얼 가이드 지침에 따라서 스펙을 머터리얼 가이드 기준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머터리얼 가이드에 있는 것처럼 아이콘과 라벨 사이에 2픽셀을 띄우고 저는 노토 산스로 폰트도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개체를 선택한 후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바닥면에서부터 적당히 좀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머터리얼 지침에 따르면 아래쪽에 여백이 좀 있게 만들어야 돼서 간격을 이따가 설정을 하긴 하겠지만 조금 16 정도로 지금 저희가 띄웠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가지 개체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해 줍니다. Shift A 단축키로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아이콘과 라벨 사이에 2픽셀 정도 패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좌우에 있는 것은 패딩을 지금 지정을 하지 않고 우선은 이대로 둔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토 레이아웃 레이어를 선택하고 위아래만 저희가 패딩 값을 줄 건데요. 우선은 위쪽은 12픽셀 정도를 값을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아까처럼 16 정도의 패딩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 높이 값은 그렇게 잘 바뀔 일이 없어서 디자인 패널 프레임 설정 값에서 높이 값을 픽스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메뉴 1로 바꾼 다음에 이런 메뉴 말고도 저희가 내비게이션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복사를 제가 해줬고요.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동일하게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해 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이 두 가지 가로로 설정이 지금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메뉴도 한번 수정을 해서 메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메뉴를 만들 거고요. 텍스트를 수정한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명도 바꾸고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벡터 이미지만 지운 다음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아이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검색 아이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원형 도구로 돋보기 R을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도구 툴을 이용해서 돋보기 아이콘을 한번 제작해 주세요. 두께는 저는 한 이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색깔도 똑같이 0000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라인 툴로 그리셔도 되고 렉탱글 툴로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손잡이를 렉탱글 툴로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길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45도 정도로 저는 기울여서 만들 거고요. 삐져나가는 부분은 적당히 길이를 줄여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R이랑 합칠 거라서 겹치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손잡이도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려고 레디우스 값을 1 정도로 줘서 동글동글한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색깔도 통일해서 블랙 컬러로 만들고요.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서 유니온으로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백 값이 2픽셀 이상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는 딱 떨어지게 만들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좀 크기를 조절을 해서 정수 단위로 딱 맞춰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상하 좌우 여백이 2픽셀씩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다음으로는 세 번째 메뉴를 수정해 볼 텐데요. 방금 만들었던 메뉴를 레이어에서 레이어명을 수정한 다음에 동일하게 복제를 하나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3번이라고 이름을 수정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마이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을 마이로 변경해 주시고 아이콘도 마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렸던 돋보기 아이콘을 세 번째에 있던 걸 이제 복제한 걸 지우고요. 그리고 마이니까 사람 아이콘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사용을 해서 몸통을 만들어 줄 건데요. 좌우에 넉넉하게 여백을 두고 아래쪽은 2픽셀 여백을 두도록 제가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머리 부분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도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은 2픽셀 정도 띄우고 몸통도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비율을 조절해 주세요.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사람이니까 어깨를 좀 둥글게 레디우스 값으로 둥근 어깨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었고 디테일을 더 주고 싶으신 분들은 더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를 유니온으로 합쳐주세요. 이렇게 합치고 유니온의 컬러도 똑같이 블랙톤으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세 번째 마이 메뉴도 완성을 했고요. 하나 더 복제해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메뉴, 전체 메뉴를 만들어 줄 텐데요. 앱에 있는 기능이나 혹은 메뉴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메뉴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콘을 또 만들어야겠죠? 이번에는 햄버거 아이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렉탱글 툴로 긴 바 3개로 이루어진 햄버거 메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간격을 두고 바 3개로 이루어진 햄버거 메뉴를 만들 거고요. 3개를 선택한 다음에 디자인 패널 얼라인에 있는 높이 값을 똑같이 만들게 하는 이 정렬 아이콘으로 똑같이 맞춰 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레디우스 값을 둥글게 1픽셀 정도로 만들고 컬러도 변경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내비게이션에 있는 4가지 정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가지 정도의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레이어명도 내비게이션 메뉴로 제가 변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4가지 메뉴가 있는 내비게이션 메뉴를 만들었는데 높이 값은 마찬가지로 변경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픽스트로 변경해 주고요. 그 다음으로 너비 값도 변경을 해 줄 텐데요. 마찬가지로 픽스드로 위드 값을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저희가 내비게이션 메뉴 전체를 잡고 이렇게 화면에 맞게 너비를 딱 맞춰서 수정을 하였고요. 여기에서 메뉴 1, 2, 3, 4가 지금 왼쪽에 다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4개를 선택을 하고 프레임 설정값에서 Fill을 설정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동일한 간격으로 메뉴 1, 2, 3이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메뉴 1, 2, 3, 4가 내비게이션 메뉴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메뉴 사이즈가 달라지면 하위 메뉴들도 그 설정값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화면이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화면이라면 이렇게 컬러를 바꿔서 마치 지금 이 홈화면이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보여지게 꾸며줄 수도 있겠죠. 네, 텍스트 색깔이나 이렇게 굵기도 변경하면 지금 홈화면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메뉴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홈화면에 있는 카테고리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우선 프레임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단에서 프레임 도구를 선택을 하고 적당히 썸네일 사이즈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이나 아니면 한 60 정도로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구분을 위해서 일단은 디폴트로 색을 잠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그란 썸네일을 만들 거라서 모서리를 깎아서 동그란 이런 썸네일을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명도 변경을 해주고요. 썸네일 아래에 어떤 카테고리인지 적어줘야겠죠. 라벨을 우선은 적어주고 동일하게 아까 저희가 내비게이션 바에서 만든 것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스타일 값도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사이즈를 약간 키워서 썸네일과 그리고 라벨에 들어갈 제가 이미지도 미리 준비를 해뒀는데 여러분들도 넣으시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미리 지금 다운을 받아서 한번 준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2개의 레이어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레이어명을 썸네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서 한 20픽셀 정도 가장자리에서 띄워보겠습니다. 여기에 X축으로 빠르게 수치를 입력해서 위치를 잡아주셔도 되고요. 방금 만든 카테고리 썸네일 메뉴를 여러 개 복사를 해서 가로 한 줄에 메뉴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4개 정도 지금 만들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면 되겠죠. 하나를 일단 끌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가장자리를 20픽셀 정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있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썸네일을 쭉 잡아서 디자인 패널에서 얼라인을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7픽셀 정도 균일하게 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후에 조정을 할 건데 일단 지금은 이 상태로 설정을 하고 저희가 구분을 위해서 레이어 이름을 썸네일 메뉴 정도로 일단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일단 한 줄을 만들었는데 저는 2줄짜리 아까 예시들처럼 2줄짜리를 만들 거라서 이 4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리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메뉴를 2줄짜리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줄과 아래쪽에 있는 줄의 패딩 값을 20 정도, 지금 보니까 조금 더 늘릴까 봐요. 27 정도 동일하게, 27 정도로 두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리스트 모음의 이름도 한번 바꿔줄까 봐요. 그래서 썸네일 카테고리 메뉴. 이렇게 카테고리 메뉴로 지정을 하고요. 이 안에 썸네일 메뉴 2줄 그리고 각각의 8개, 총 8개의 썸네일 메뉴가 들어있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썸네일 프레임 안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모아온 이미지들을 넣어줄 텐데요. 커맨드나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원하는 개체를 선택하면 좀 더 빠르게 프레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미지를 컨트롤 CV 해서 프레임 안에 넣어주세요. 이미지가 너무 크면 이렇게 디자인 패널에서 분수로 이렇게 이미지의 비율을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수동으로 조절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핸들을 잡아서 느리고 키우시고 하셔도 되겠죠. 이때는 반드시 비율을 맞춰서 느리고 줄이기 위해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즈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라벨을 카테고리 명에 맞게 하나씩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부터 마지막 썸네일까지 모두 이미지와 라벨명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좌우 여백을 또 자동으로 편리하게 설정하는 오토 레이아웃의 기능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보시면 카테고리 메뉴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좌우 여백을 20픽셀씩 그냥 띄워만 뒀는데 여기에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정렬을 저희가 중앙값으로 중앙 기준으로 맞추고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에 있는 좌우 패딩을 20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좌우에 20픽셀씩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해도 20이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안에 컨텐츠들이 쌓이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픽스드로 제가 늘렸더니 372가 됐지만 저희 프레임이랑 똑같이 360으로 맞춘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픽셀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썸네일 메뉴가 1픽셀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냐면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썸네일 메뉴들 사이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 패딩 값을 27로 줬기 때문인데요. 이게 절대값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패딩 값이 있지만 사실은 20픽셀이 아니라 이쪽은 19픽셀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자 모드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사실 20픽셀이 아니라 이렇게 1픽셀이 살짝 넘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맞출 겁니다. 자, 어떻게 맞추냐면 다시 디자인 모드로 제가 돌아왔고요. 여기서 지금 이 절대값이 27이 아니라 오토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썸네일 메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선택한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에 있는 이 패딩 값을 오토로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오토로 맞추고 이 두 개의 픽스드 되어 있는 값을 필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살짝 줄어든 게 보이시죠? 자,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이 카테고리 큰 카테고리 메뉴라는 오토 레이아웃 큰 레이어 안에 이 각각의 썸네일 메뉴 두 레이어가 좌우 패딩 20을 유지하면서 간격을 자기들이 알아서 오토로 동일하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의 사이즈가 디바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길어진다고 할지언정 여기에 있는 사이즈들이 알아서 오토로 간격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발단에서 이 사이즈를 디바이스에 맞게 설정을 해준다면 이 사이에 있는 간격을 수동으로
디자이너가 가이드를 주지 않아도 개발단에서 자동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전에 프로토타이핑 툴들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디바이스별로 가이드를 주고는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의 정말 편리한 기능 때문에 저는 피그마로 넘어오면서 너무 기쁘고 생산성이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비록 오토 레이아웃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실습 그리고 오늘 진행한 실습들을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기본 기능들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 순간이 올 거예요. 물론 더 어려운 오토 레이아웃의 그런 기능들도 있지만 이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사실 기초적인 화면들을 그리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기능으로 오토 레이아웃을 잘 사용을 한다면 화면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여러 이점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또 다음 수업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